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도 전에 한번 뵀었던 그 노가영 우리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또 작가님이 제가 이제 이거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책을 콘텐츠가 전부 다 2024를 또 새로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작년 한 1년 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한번 청취자,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간단히 인사하시고 네,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가영 작가입니다. 지금 제가 주식연구소에 지금 세 번째 네, 온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반갑고요. 그냥 오늘 저희 집 거실인 거 마냥 교수님이랑 다양한 뭐 글로벌 미디어 시장 이야기, 그리고 뭐 K-드라마, 뭐 틱톡 이런 이야기들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책이 이번에 좀 재밌는 게 네. 그 인터뷰를 몇 분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7분의 정재영 네, 피식대학 운영자님,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강윤성 네. 감독님, 그래갖고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네. 약간 오늘 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네. 저도 그 컨텐츠 방송국 회사 사회이사라면서 내공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장 바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질문을 그 지지난주인가 그 유키즈에 맞아요. 이제 저도 유키즈 다 보지 못하는데 이제 재밌는 음. 분들 게스트로 나오면 보는데 이번에 우리 JYP 박진영님과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님이 나오셔갖고 너무 두 번 봤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이 두 분의 과거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거의 뭐 의형제 같고 실제 박진영 씨가 2명일 때 자기가 프로듀서 밑에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하면서 둘이 너무 보완적이면서도 이게 우리나라 케이팝이 이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똑같은 진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피디랑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으니까 또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방 회장님이 이 케이팝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 중이다. 방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케이팝이라는 것은 열성 그 팬덤이 코어 팬덤이 이제 아주 그 중독성 비슷하게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좀 이걸 넓혀야지 확장성을 해야지 이제 훨씬 커지는데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봉착을 허들에 봉착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뭐 케이팝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 SM 뭐 JYP 뭐 다 이런데 장기 성장성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그 방 의장님 편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그 공학적인 어떤 산업 전문가로서 인사이트도 받았지만 되게 디테일하고 예리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마지막 엔딩에서 왜 두 분 그랜드 피아노 놓죠. 약간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평균 시청률이 한 70%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유키즈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케이팝 산업에서의 라이트 팬덤 확장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알프가 높은 이 코어 팬덤의 중요성은 그냥 전제를 하신 것 같고요. 전제하고 이제 이 라이트 팬을 이제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2023년. 그러니까 케이팝은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쫙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미국에서의 대중성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빌보드 이제 핫백, 이제 거기에 이제 차트인 되는 거. 근데 이 여기에 차트인 되기 위해서는 라이트 팬으로서의 어떤 확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시점상의 이제 시기에 이제 저희가 봉착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팬덤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아시아 시장에서 케이팝이 이게 성장할 때를 보면 이 라이트 팬이 코어 팬덤을 이렇게 전환을 하거든요. 전환을 하면서 이들이 뭐 앨범, 공연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알프가 이제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저는 케이팝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게임 산업이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할프 측면, 헤비 유저들이 실은 이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지금 시점이 미국에서 라이트 팬 확장이 확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보자면 약간 뉴비들이 들어오고 그 뉴비가 코어 팬덤이 되고 코어 팬덤이 되면 또 새로운 뉴비들이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약간 선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국에서의 라이트 팬이 확장이 정말 대중성 있게 확 정말 메인스트림에 입성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또 한 번의 K-팝 산업의 어떤 제2, 제3의 퀀텀 점프가 확 이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약간의 그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이 대중성이 K-팝의 이 정체성과 어느 정도 지금 맞아야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인 것 같고요. 약간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좀 최근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자면 BTS의 이제 정국씨가 최근에 뭐 이제 3D 뭐 세븐 이게 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터졌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3D 뮤직비디오나 뭐 이제 스트리밍을 제가 들어보면 정말 저희 업계 분들이랑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 뮤직비디오에 정국 씨가 아니라 정말 저스틴 비버를 데리고 나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가 K-팝이 맞을까?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앨범 자체가 이제 그 앨범의 레이블이라든지 모든 스텝들이 다 현지 스텝이긴 했죠. 뭐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 프로듀서가 있었고 피처링 하신 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미국의 현지 래퍼시고 해서 과연 이 미국 시장 내 대중성을 빨리 들어가고 라이트 팬덤으로 이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K-팝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정말 미국 팝 무드로 가고 R&B로 가면서 정말 이 아티스트는 이 한국 이제 K 아티스트들이지만 미국의 팝 무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에 좀 얘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네네네. 우리 책에서 보면 OTT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매달 $15 그 넷플 지금 이제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데 네네. 무빙을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1년치를 해주는데 58,900원에 해갖고 디스카운트가 네, 디스카운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넷플하고 디즈니 플러스랑 약간 좀 파워의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콘텐츠를 막 엄청나게 돈을 어떻게 보면 막 쓰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효율성 이제 좀 조심 지출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분위기 안에 뭐 네, 넷플도 네,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지난 중간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예산을 좀 줄여서 $250억 달러인가 뭐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재 지금 돈을 버는 데는 OTT 중에 넷플밖에 없잖아요. 네, 네, 딴 데는 이제 뭐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음. 이게 앞으로 5년, 10년 길게 내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콘텐츠 예산이나 이런 회사들의 성장성, 뭐 수익성은? 그러니까 뭐 실은 그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책에서 이제 OTT 시장이 이미 지금 포화가 됐다. 포화가 됐다. 네, 포화가 됐다. 물론 여전히 이제 약간 중동이나 이제 아시아 쪽, EMA 쪽은 약간 여지가 조금 있긴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린 성장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질문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OTT 스트리밍이 전체 이 시청 문화를 완전히 이제 대변혁으로 판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그거는 사실이고 우리의 미디어 일상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어느새 이제 이게 미디어 일상이 되면서 얘가 이 레거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OTT를 TV처럼 보시잖아요. 전통 그렇죠. TV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OTT 공급자들이 우리 시청자가 이거를 TV처럼 레거시로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막 정말 막 몇 억 불의 어떤 슈퍼 블록버스터 오리지널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이 매일매일 이제 방문하는 일상의 컨텐츠를 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넷플에 요즘 올라오는 거 보면 방송 콘텐츠들이 되게 그런 많죠. 것 같아요. 되게. 네네. 굉장히 어떤 중저가에 수급할 수 있는 TV형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스낵형 예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매주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업로드하는 시간을 인지하고 들어가서 보는 TV 드라마들이나 스낵형 예능들이 되게 많았고 다작의 시대로 좀 다작의 들어간 시대로 거네. 들어가고 그게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는 수급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작년 연말에 출시했었던 광고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해야 되고 매일 방문해야 되고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제 아무리 우리가 완전 블록버스터인 뭐 최근에 뭐 더글로리도 있었고 넷플릭스가 만드는 이제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우리가 빙지 왓칭이라 그래서 2, 3일에 보고 딱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광고 상품을 위해서 매일매일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일상형 컨텐츠가 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약간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넣으면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네요. 바뀐 거죠. 물론 추출액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이슈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는 또 유튜브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체 어떤 글로벌 미디어 시청 플랫폼은 그냥 돈 내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돈 안 내는 유튜브, 요게 이렇게 투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고는 구독형 모델이 지금 전 세계 8천만 명이에요. 이 8천만 명이 만들어낸 숫자가 하나로 저희 14조 원, 15조 원 정도거든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유튜브를 상대로 해서 고객들의 시청 시간만 좀 빼앗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의 돈주머니를 지금 두 개 사업자가 나눠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제는 광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돈 싸움까지 하고 있다. 유튜브의 지주사인 알파벳이 워낙 또 돈이 많은 데니까. 돈이 많은 데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좀 OTT가 지금 느린 성장의 시대를 가고 있고 또 레거시가 되면서 전통 TV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상 매일 들어오는 어떤 컨텐츠를 지금 좀 효율적으로 지금 수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넷플 자체도 저희가 느끼지 못하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거네요, 되게.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거가 리드 헤이스팅스가 과거에 야 나는 절대 광고는 안 할 거야. 옛날에 그랬죠. 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절대 뉴스는 안 할 거야. 요 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 뉴스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이 경쟁이 같은 판에서 출혈 경쟁을 일으키면서 수시로 좀 이렇게 전략이나 상품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즈니 얘기 좀 해주세요. 디즈니가 네, 네. 이 무빙이라는 게 그 제작한 김우택 감독은 학교 후배여서 또 처음부터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네. 와 너무 재밌어서 진짜 금방 20회를 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디즈니도 뭔가 좀 바뀌는지. 근데 뭐 거기가 적자가 좀 많이 나니까 네, 뭐 구조정도 네. 있었고 뭐 그런 또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은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뭐 디즈니만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디즈니 실은 OTT 스트리밍에 있어서 누적 적자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OT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시청자들, 이 유저들과 그 다음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개가 모두가 다 실은 윈윈할 수 있어야지 그 서비스가 이제 지속 가능한 건데 현재 지금 드라마 컨텐츠를 OTT에 공급하는 이 납품 구조라는 거는 이 컨텐츠 사업자들만 이 인센티브가 막혀서 그냥 납품 마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게 제약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독 모델은 OTT도 지금 버티기 힘든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OTT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다량의 컨텐츠를 이 비싸게 사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잖아요. 정말 한 달에 얼마 내면 네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이런 구조인 건데 이거가 실은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구독자가 규모 경제가 짱짱하게 버티지 그렇죠. 않으면 이거가 실은 컨텐츠 원가 부담이 허덕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버티고 있는 컨텐츠 원가를 버티고 있는 사업자가 지금 넷플릭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억 4천만 명 정도가 짱짱하게 제가 한 되니까. 달에 네. 15달러 내면 2만 원이니까 1년에 24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자가 지금 2억 4천만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예. 이제 그런 구조인 거고, 실은 디즈니는 실은 그 어떤 규모 경제에 올라타지 못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헐리우드 계열의 OTT들이 다 지금 헐리우드 계열의 스튜디오의 OTT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비슷한 지금 워너 브라더스, 뭐 파라마운트 다 비슷하다. 쪼개져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점점 쪼개져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빙과 웨이브가 지금 합병 발표를 하고 합병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자본의 어떤 이해관계로 지금 합병의 진도를 실질적으로 못 내고 있지만 아마 정말 치열하게 합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사실상 OTT 합종 연행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나와 있었지만 그때는 컨텐츠의 경쟁력을 합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정말 살기 위해서 약간 생존을 위한 합병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디즈니가 지금 12월에 얘네들 지금 훌루라고 얘네들 이제 산하에 있는 OTT랑 이제 메가 스트리밍 하겠다라고 12월에 이제 미국 먼저 지금 합병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연말에 훌루랑 이제 합병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한 2억 4천, 그 다음에 디즈니 계열의 메가 스트리밍이 한 1억 9천 정도로 조금 격차가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책에 보니까 소제목 중에 이게 재밌더라고요. 애플이 왜 헐리우드 거물을 필요로 하나.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할 때 그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가 와서 등장했죠. 그건 좀 서프라이즈였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보면 문플라워인가 그 뭐 한 2억 불 들여서 했다는 거. 엄청 큰 영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돈이 많은 데지만 그러니까 서비스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애플은 이 컨텐츠가 포함된 전체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앱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품 가치보다 서비스분 가치가 커요. 근데 이게 애플이 뭐 큰 거를 지금 꿈꾸고 이게 전체 지각을 막 흔들 정도로 뭐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서비스 부분의 그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 뭐 성장을 했죠. 한 16% 정도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도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분석가들은 이게 서비스 쪽이냐, 디바이스 쪽이냐, 아니면 지금 애플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은 뭐 양반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는 합니다. 연예인하고 애플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애플은 그냥 항공모함 같이 쭉 가니까. 근데 이제 애플이 콘텐츠를 제대로 하게 되면 딴 업체들이 긴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서비스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애플 TV 플러스뿐만 아니라 얘네들 뮤직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약간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약간의 좀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애플은 실은 이 컨텐츠를 뭐 넷플릭스처럼 계속 지속해서 빈도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슈퍼 오리지널들을 이렇게 툭툭 내놓잖아요. 시상식에 올라갈 정도의 퀄리티 툭툭 이렇게 굉장히 내놓는데 컨텐츠로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미 지금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애플 정도는 지금 웹3 생태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계속 16% 증가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웹3 생태계로 가면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저는 이 최소한의 컨텐츠 시청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서비스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에는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상품과 이 누군가 유저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이게 웹3 생태계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에 올라타버리기 시작하면 중간 거래상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바이스는 무언가는 필요하죠. 무언가 디바이스는 필요하다. 유저는 필수적이다. 컨텐츠 요 세 개의 시청 구조 이 3단계만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실은 디바이스에서 컨텐츠는 있고 결국에는 이 시청자가 직거래하는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서비스 오퍼레이터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거다. 그러면 저는 머지않아 지금 이제 웹3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한다면 디바이스 사업자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애플, 구글이 한 번 더 정말 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큰 어떤 빅머니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인사이트이긴 하지만
넷플릭스가 저렇게 IP 정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결국에는 서비스 오퍼레이터가 이 웹3에서는 역할이 축소될 거라를 아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은 넷플릭스는 IP 컴퍼니, 스튜디오로 네. 가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스튜디오들이나 뭐 국내 제작사들이나 이제 해외 스튜디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애플이나 아마존이랑 협상할 때는 IP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구조들. 또는 이번에 왜 CJ ENM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현지 어떤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사업에 대한 주도권 IP를 CJ가 리드하고 있거든요. 네네. 애플 TV 오리지널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 OTT도 저는 결국에는 웹3로 가고 있는 어떤 중간 어떤 그 과도기적인 플랫폼이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넷플릭스처럼 빅테크가 아닌 애들이 IP에 연연하다. 컨텐츠를 챙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국내로 얘기를 돌려서 네네네. 쿠팡. 네네. SNL을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쿠팡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웨이브하고 티빙의 MAU를 넘어섰죠. 쿠팡이. 그렇다고 이미 넘어섰고. 기사를 봤어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웨이브하고 티빙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 쿠팡이 더 싸잖아. 그리고 이제 쿠팡의 이제 회원들, 유료 회원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성비라는 측면으로 티빙이랑 웨이브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상 MAU로 하자면 지금 쿠팡이 지금 로컬에서는 1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이 너무 좋다. 나는 넷플릭스나 티빙을 이길 수가 없다, 컨텐츠로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스포츠, 그리고 예능으로 조금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틈새 시장 공략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장, 틈새 시장, 스포츠와 이 예능 시장으로 재패를 한 거에서 넘어서서 모기업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티빙이나 웨이브가 지금 약점인 어떤 그 적자에 허덕이는 이거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쿠팡은 좀 안정적인 선순환, 플레이를 악순환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 컨텐츠가 네네. 과연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놀란 게 최근에 이제 저도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회당 드라마가 한 1, 20억 들던 게 이제 지금은 20억 이상으로 뛰었고, 뭐 무빙이 그 20회에 650억? 맞아요. 회당 한,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뭐 특수 촬영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건 있겠죠. 회차도 좀 많았죠. 네, 20회차였으니까. 근데 이제 편당 30억이 넘는 거고. 이렇게 우리 보통 보는 드라마 중에 김사부, 덕터 김사부가 3회, 3가 회당 거의 한 2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7인의 탈출 이런 게 400 몇십억 원? 이게 이제 20회니까 220억이 약간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보면 이 캐스팅하는 분들하고 이제 전체 뭐 이 제작 비용은 엄청 올라가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컨텐츠 회사들이 가운데 좀 끼인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벗어나서 이익을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 이슈가 좀 혼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컨텐츠 제작비가 상승을 했죠. 인건비가 있고 특히 배우들 개런티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그렇죠. 예,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제작비는 높아져 있는데 제작비 상승으로 컨텐츠 투자가 수익성 확보에 어렵다라는 거는 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OTT와 K-드라마의 어떤 구조 자체가 이게 제작비를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OTT는 이거를 단건 결제가 아니라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영입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100% 지금 펀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제작비는 높아지더라도 이거를 제작사 입장에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OTT가 펀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는 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 구조 자체, 수익을 만들어내기 이미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그냥 마진만 받는 어떤 OEM 구조라는 그런 거죠. 질문 자체가 약간 좀 타당하지 않다. 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제 이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죠. 나비 효과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봤더니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싼 거예요, 제작비가. 미국은 회당 뭐 300억씩 그렇다며요. 그렇죠. 10에서 15% 정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이 로컬 투자자들이 줄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넉넉하게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컨텐츠를 찍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로벌 OTT에 K-드라마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 컨텐츠가 좋고 기획력도 좋고 재미있으니까 공급만 하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탑10 안에 공개 첫 주에 들어가는 건 이제 일도 아닌 거예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 표면상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졌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르네상스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로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신규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됐고 OTT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지상파나 종편이나 극장 영화에 신규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방송국 편성을 받지 못하고 드라마가 막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밀려져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편성받지 못한 드라마들. 창고 영화라는 게 그건가요? 창고 영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극장 개봉일을 받지 못한 어떤 영화들이 지금 거의 하나씩 지금 쳐내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한 세 자릿수에 달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영화와 드라마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돈이 거죠? 돌지 그렇죠? 않은 거예요. 예, 이래서 지금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글로벌 OTT들의 가장 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혜택은 한국 드라마를 알렸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획력을 이제 뽐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성과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이 제작비가 너무 올려놨다. 이 K-드라마 르네상스로 뉴비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로 인해서 컨텐츠가 로컬 컨텐츠가 생산 과잉이 되면서 이게 시장에 이제 편성되지 못하고 공급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비교적 건강한 생태계를 가진 웹툰이나 K-팝 산업과 다르게 지금 영화와 드라마가 조금 여기 좀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네네. 며칠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나왔는데 네네네네. 되게 좋았어요. 네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영업이익 매출 다 좋아서 이제 오늘도 아까 신문에 나왔는데 소용없어 거짓말 뭐 이제 이런 약간 좀 소프트한 거나 봐요.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게 넷플이나 이런 큰 OTT가 아닌 글로벌 OTT가 아닌 로컬 OTT 이런 데 쫙 뿌리나 봐요. 이러면 이제 계약 조건도 좋고 IP도 뭐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업사이드나 새로운 그런 가능성들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이나 이런 데 이제 종속되면서 가는 IP는 갖지 못하는 그러면 뭐 투자가 입장에서는 밸류는 뭐가 남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약간 다른 식의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한 건가요? 저는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약간 글로벌 시장에서 석세스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씩 조금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관계는 다른 제작사들보다는 조금 유리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E&M이나 드래곤이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일반 제작사한테 주는 중소 제작사한테 주는 마진보다는 이 마진 비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량으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거의 한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한 15%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구조조정도 약간 있었죠. 구조조정의 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판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판매 매출과 글로벌 판매 매출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약간 글로벌이 조금 앞지르고 있는 걸로. 글로벌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떤 핵심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특히 애플 TV 플러스에 조금 오리지널을 공급하고 있는 요즘에 약간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어떤 그 파이프라인,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조금 확대해 가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애플처럼 완전한 이 정말 공룡 빅테크들은 IP를 무조건 이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이 컨텐츠를 기획한 스튜디오들과 쉐어한다든지 비즈니스 구조를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파트너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넷플릭스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정말 IP 컴퍼니로 막 목매면서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이미경 미키리 부회장님께서 프로듀서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 빅도어 프라이즈 같은 작품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빅도어 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애플 TV의 공식 오리지널인데, 이 IP를 CJ가 리드하면서 사업 구조를 지금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공동 제작 투자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OTT에 납품하는 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IP를 지켜내면서 이거를, 사실상 그렇잖아요. 컨텐츠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흥행산업이라고 하잖아요. 흥행산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본다? 그럴수록 이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결국엔 사업의 그렇죠.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조를 지금 E&M이 하나씩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시 아까 K-팝, 아까 제가 그 BTS의 전국 그 아티스트의 이 3D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빅토어 프라이어 시즌2도 원작 소설도 미국, 그리고 이 작가 자체도 지금 현지 활동하는 어떤 로컬 작가라서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CJ라는 브랜드인 거고, 완전 지금 현지 스텝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획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책에 보니까 그 소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의 넥스트는 유튜브다. 물론 이제 저희 이것도 맞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의 다른 대안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실 때 넷플릭스가 이제 유튜브 때문에 긴장한다, 계속 의식을 한다 그러는데, 유튜브가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더 계속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IT 서비스라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종주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다 보니까 저처럼 미국 시장을 계속 보면 한국 시장 예측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MCM도 그랬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그랬고, 그게 대부분 OTT도 그렇고, 이제 OTT로 인해서 케이블 TV가 뭐 코드 커팅 되는 트렌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북미 시장을 보다 보면 한국 시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이게 딱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 예측이 틀렸던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도 넥스트 플랫폼이 실리콘밸리가 그 다음에 기술 진화가 맞으면 이 플랫폼이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업계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커뮤니티나 업계 컨텐츠 플레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끼리 그냥 웃으면서 농반으로 유튜브의 넥스트는 또 유튜브야. 그냥 유튜브가 계속 진화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와 구글은 웹3에서의 유튜브의 기술 진화와 고객들과의 소통을 이미 고민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분기에서도 이 광고 매출이 한 12.5%가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 조금 주춤했는데 올해 다시 약간 모멘텀이 좋더라고요. 3분기 연속 계속 까지다가 얘네들이 지금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자체를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상품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브랜디드 마케팅 매출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기업들이 그냥 쉽게 그냥 한국 기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이나 뭐 삼성전자가 자체 기업 유튜브 계정에 막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를 상품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려면 광고를 계속 태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과 스타트업들과 상품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유튜브는 과거의 어떤 UCG 플랫폼은 넘어선 지 오래고, 이제는 사실상 유튜브 포화 시장이지만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요즘 뭐 교수님은 굉장히 유튜브 시장에 빨리 들어가셨지만 요즘에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요? 구독자 수 안 늘거든요. 포화라서. 그다음 뷰수도 잘 안 붙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기업들과 상품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포화됐다라는 거가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이미 지금 들어가서 본인들의 상품을 알리는 어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유튜브도 보면 이제 쇼츠, 그러니까 인스타도 보면 저커버그가 계속 나와서 우리 릴스 잘 된다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틱톡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조금 처음에 보다가 요즘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게 틱톡이
계속 진화를 하고 이제 커머스로 가면서 근데 약간 이게 원래 모 회사는 또 중국 회사니까 네, 바이트댄스라고 근데 미국의 법인은 완전히 미국식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 틱톡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틱톡의 성장세가 무섭고요. 굉장히 무섭고. 근데 이제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뭐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의 수순은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기업들과 브랜드가 이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 이제 숏폼 이 굉장히 이제 짧은 어떤 10초에서 30초 정도의 그렇죠. 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으로 하자면 뭐 CU 편의점 같은 데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잘 나고 있는 건데 그래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의 어떤 롱폼 그러니까 롱폼이라고 해봤자 뭐 10분 이내지만 그거의 어떤 뷰수는 100만대라고 한다면 이 거기에서 잘라져 있는 숏폼 컨텐츠 같은 완전히 쇼츠라고 했죠. 쇼츠, 릴스, 틱톡에서 돌아가고 있는 영상들은 막 1000만 뷰 이상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게 왜 요즘에 뭐 김남미 교수님이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이야기했을 때 분초 사회로 사람들이 특히 한국 아시아 사람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점차적으로 더 지금 굉장히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옛날에 MZ세대가 막 시장을 제패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뭐 우리 기성세대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만 이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막 약간 유튜브를 검색 포탈처럼 써.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저도 그러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틱톡이 그러고 있어요. 틱톡에서 해시태그로 그냥 일반 지금 유튜브하고 포탈에서 검색하는 것들을 지금 요즘 이 젠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요? 이 G 세대들이 뭐 해시태그 뭐 올영 추천템, 올리브영 추천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 그다음에 영어 뭐 회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지금 틱톡에서 활성화되면서 생활형 검색 포탈로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틱톡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커머스를 안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어떤 그 기사에서 그 기자님의 포인트에서 제가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가 지금 틱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랑 경쟁하고 있다.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커머스로 지금 가고 있고 완전한 어떤 틱톡 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광고의 메인 플레이어가 또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약간의 기존의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는 길과는 틱톡은 더 직접적인 어떤 커머스로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아까 저희 노 작가님 시작할 때 화냈다가 지금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저희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컨텐츠와 관련돼서 야 이거는 알자 뭐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가피하게 지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있어서 K-드라마 시장은 조금 어둡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K-드라마와 OTT의 구조가 건강한 생태계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시장이 있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과거에 우리 막 이란 뭐 이런 어떤 이슬람 벨트권 국가에서 K-드라마 뭐 주몽 같은 드라마들 막 TV 시청률 90%씩 나왔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K 컨텐츠의 어떤 그 사회 이야기 또 가족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명 이상 정도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이 인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구조가 좀 건전하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조금 기업과 컨텐츠 스튜디오들이 조금 연합을 해서 이 시장을 보고 어떻게 구조를 조금 건강하게 뺄 건지에 대한 어떤 당권 결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구독자분들이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계실 거고 지금 뭐 프리랜서도 계실 거고 기업에서 뭐 상품들을 알리는 어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모두가 지금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채널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시장이 포화돼서 약간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알릴 때 또는 기업과 상품과 브랜드들을 알릴 때는 지금 유튜브와 틱톡을 최대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마케팅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뭐 하여간 연말 되게 바쁘시게 보내는 것 같고요. 네네네. 하여간 뭐 오늘 너무 감사했고 내년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